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수업이어서 거래사례 비교법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뭐를 했었냐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선지표 후계체에서 먼저 하는 거 지역 분석이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는 것이다. 나중에 하는 게 개별 분석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때 지역에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 있는데 인근 지역은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하기 5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각 단계별 특징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일 수급권의 판정을 할 때는 그 주거지냐, 상업지냐, 공업지냐 또는 후보지, 이행지냐에 따라서 판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전환 후와 원칙인데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으로 판정하기도 한다.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 구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거 내용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해진 시산 가격들과 임대료 그리고 그 방식별 적용 대상 물건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보면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 방식이 있었고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이 있었죠. 예. 그리고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격은 적산가격, 적산임료, 비중가격, 비준임료, 토지가격, 수익가격, 수익임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원가법은 어떤 물건에 적용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삼각자산, 건건항산에 쓴다. 장점은 갈 데 없는 애들 다 받아준다. 비시장성, 비수익성 물건, 조성지 매립지의 평가에 유용하다. 하지만 단점은 시장성, 수익성에 반영이 잘 안 되더라.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 있는 물건들을 주로 쓰고요. 염산과자동, 염산과자동 이런 물건에 쓴다. 그리고 장점은 제일 많이 쓰고 이해하기가 쉽고 설득력이 있으나 단점은 너무 주관적이고 편차가 좀 클 수 있고 과거 가격이며 경기가 너무 호황기나 불황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쉬웠죠. 수익성이 있는 물건들, 광어역, 권으로 끝나는 물건들, 광어권, 어권, 영어권 이런 물건들을 쓰고 가장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긴 하나 신축 부동산과 오래된 부동산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원가법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가격은 적산 가격인데 제조다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된다. 이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제조다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신축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중요한 단어는 기준 시점입니다. 다른 시점은 안 됩니다. 기준 시점에서 신축 비용이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복지원가랑 효용 측면의 대치원가 있는데 대치원가는 기능적 원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다. 세 번째. 자가 건설을 했든 도급 건설을 했든 무시하고 무조건 도급 건설 기준으로 제조도 원가를 구하며 건설비에다가 부대비를 더해서 제조도 원가를 구한다. 이때 건설비 3종 세트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이윤. 수급인의 이윤은 부대비가 아니라 건설비용이다. 제조단 원가를 구할 때 내 거에서 구하는 게 직접법이고 옆에 가서 구하는 게 간접법인데 병행해서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때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총이고 주요 구성 부분을 조사하는 게 부분인데 이런 건 잘 안 쓰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는 단위 비교법과 옛날에 건축비에다가 시점 수정하는 변동률 적용법이 일반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조단 원가.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액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감가액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며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게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관계가 되며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되는 게 기능적 감가. 인근 지역, 부근 지역의 상권 시장성 감가와 관련이 되며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되는 게 경제적 감가가 되겠죠. 이때 물과 기는 내부야 내부 어쨌든. 그래서 치유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지만 경제는 외부야 외부. 그래서 치유 불가능한 것만 있지 가능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5가지 방법이 있죠. 내관, 분시임, 내관, 분시임. 이 시장 추출법과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제목만 기억하시고 내관, 분 요 3가지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먼저 내용 연수법은 이론적인 방법이고요.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은 실무적인 방법이에요. 관찰감가법은 특징이 좀 주관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분해법은 내구성 분해 방식 뭐 그러기도 하는데 감가요인을 자꾸 분해해서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핵심이 되는 건 내용연수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라고 하면 경과연수에다가 잔존연수를 담으면 됩니다. 두 번째, 물리적 연수와 경제적 연수가 있는데 경제적 연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길기는 물리적 연수가 길어요. 통상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면 잔존 가치가 남더라. 세 번째죠. 실제로 경과된 연수가 있고 유효 경과 연수가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조정한 연수가 유효 연수인데 부동산의 관리 상태가 좋으면요. 실제로 나이가 많은데 실제 연수는 많은데 유효 연수는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감가 수정을 하면 유례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200씩 똑같이 까지는 놈, 5번씩 까지는 놈이 정익법. 180씩 5번씩 까지는 놈이 상환기금법. 요거 이제 20만 원은 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0, 300, 200, 70, 30 이렇게 가지는 게 정률법입니다. 특히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률이 크다 작다 불변이다라고 우리 멀지 않은 과거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상각률은 불변이고 맨날 틀리지. 상각액은 초기에 크고 후기로 갈수록 줄어든다. 율은 변하지 않는다. 액이 변한다. 그래서 초반에 까지는 순서는 유례기로 세팅한 다음에 평가액의 크기는 반대라고 하시면 되고 기말에는 율과 액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수정과 상각을 비교했었죠. 우리가 수정 상각. 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게 수정이라면 회계에서 재정 상태를 파악하거나 비용 배분하는 게 상각이다. 제조다론가는 수정, 취득원가 상각. 경제적 연수 수정, 법적 연수 상각. 물기경 감가를 더하면 수정, 물기만 하면 상각. 경이 없다. 관찰을 하고 실제와 일치하면 수정, 관찰 안 하고 실제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면 상각, 물건이 현존해야 되면 수정, 멸실 후에도 상각이 계속되면 상각, 그 다음에 상각 자산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조성지 매립지 쓸 수 있으면 수정, 상각 자산에만 써야 되면 상각이 됩니다. 요게 원가법이었어요, 원가법. 적산법은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데 쉬워요. 기기필 하시면 됩니다. 기초가격에다가 기대를 곱하면 순임대료, 임대인 먹을 수 있는 임대료가 나오고 거기다가 필요재경비를 대주면 적산임료가 나오는 거죠. 이때 적산임료라는 것은, 필요재경비라는 것은 임대한 데 들어가는 경비로서 감유조선대 공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처리되는 공익비 부가 사용이 안 되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안 되고 대수선비 같은 거,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것만 되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안 되고 보험은 소멸성 보험만 되지 비소멸성 보험 안 되고 정상적인 운전자금만 이자만 되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이자, 건설 이자, 그다음에 임대인 자기자금 이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 방식을 건너뛰고 바로 수익환원법으로 갔었습니다. 어려웠죠 이게.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구하는 공식은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때 중요한 건 환원율이 중요하다 그랬죠.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하시면 된다. 이때 상각률은 n분의 1. 50년이면 2%, 20년이면 5%, 25년이면 4% 이런 식이었다. 두 번째, 이거 바꿔가지고 가격분의 순수익 그래도 되고 부채감당법에서는 저부대,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그래도 되고 세 번째는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대도 된다. 이게 환원율이었습니다. 환원율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환원율이 있고 종합환원율이 있는데 토지의 개별환원율은 자본 수익률만 고려하면 돼요. 건물의 개별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를 더하면 되는데 자본 회수는 상각률이니까 n분의 1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자본 수익률, 건물은 자본 수익률 받고 자본 회수율. 토지 건물의 환원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갖다가 가중평균을 내는 겁니다. 5분의 3, 5분의 2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지. 그러면 종합환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우리가 유효조소득부터 세후현금 수지까지 계산 과정을 딱 정리해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소득 가지고 감정평가하면 조소득 승수법, 순소득 가지고 감정평가하면 전통적 소득접근법과 자녀법, 세전현금 수지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에루드법, 저당 지분하는 법, 세후 가지고 하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DCF법. 근데 에루드를 기준으로 그 이전 사람들은 부동산은 토지 건물, 한 해, 정기간 동안 보유한다, 내용연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에루드부터는 지분 플러스 저당, 매기간, 그 다음에 단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루드 이전 방법과 이후 방법을 조금 비교하시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환원율을 구하는 5가지 방법을 정리를 했었죠. 시조, 투엘부, 시조, 투엘부 5가지가 있는데 시장 추출법은 내과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사례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거래 사례. 두 번째, 조정법은 요구 수익률과 똑같아요.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하면 되고 주관적입니다. 얘를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구성이 달라요. 물리적은 토지 건물이고요. 금융적은 지분저당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르고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 에루드법은 일단 지분투자자 차입자 입장이고 매기간 팔아먹었을 때 가치 변화분, 돈 갚았을 때 지분 형성분이 고려가 되며 얘를 저당 지분하는 법이라고도 한다 했었고 부채감당법은 저부대를 곱하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일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4시간 동안 수업했던 내용을 지금
10한 3분 만에 정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4시간짜리 수업도 13분 만에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겠지만 나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가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 접근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644쪽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644 거래사례 비교법. 자, 오늘 보실 내용은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 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료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가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료, 가격. 자,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격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가격은 비준 가격. 임대료는 비준 임료. 요것도 비중 가격 일종인데 토지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임대료 구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가격 구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가격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우니까 이걸 제가 일부러 뒤로 따로 뺐던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비준 가격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비준 가격 구하는 공식은 사례 가격 곱하기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가 사정보정입니다. 사정보정. 사정이 개입된 걸 보정해주는 작업. 시가 시점 수정입니다. 시점 수정. 지는 지역 요인의 비교입니다. 지역 요인 비교. 개는 개별 요인의 비교입니다. 개별 요인의 비교. 면은 면적 비교입니다. 면적 비교. 그렇게 해서 사시지계면 하시면 돼요. 요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요 자리에 사례 가격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들어와요. 표준지 공시지가. 아직 안 배웠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와서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와서 사정 보정을 안 하고요. 시지계면만 해줘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구할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가격은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이고 토지 가격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지계면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왔을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표준지는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땅이니까. 비준 임료 구할 때는요. 이 자리에다가 비준 임료는 사례 임료 곱하기 사시지계면 하면 됩니다. 다 닮았어요. 다 닮았으니까 우리 비준 가격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이라는 표현이 뭐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했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여기 있어요. 이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맞나요? 예.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지역이고 이걸 모두 포함하면 동일수급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수급권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부동산과 가격이 비슷하다 그랬었어요. 가격이 같다는 아니고 비슷하다. 근데 인근 지역 옆에 유사지역에 가보니까 내 부동산과 정말 비싼 부동산이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완전 닮았어, 완전. 근데 얘가 5억에 거래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거랑 비슷한 게 5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내 것도 5억쯤 하겠네.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을 뭐라 부르냐? 거래가 있었던 부동산이라고 해서 거래사례 부동산이라 그래요. 거래사례 부동산. 그래서 이 5억이라는 가격은 뭐냐면 거래사례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줄여서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더 줄여서 사례 가격이라고 합니다. 사례 가격은 뭐냐면 내 거랑 비슷한 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동일수급권에 가서. 그리고 비교 작업을 합니다. 이제 비교 작업은 총 몇 가지를 하냐면 4가지 통상적으로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은요, 시장 가치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거래가 있긴 있었어요. 5억에. 근데 급매물이었던 거야. 원래 5억 5천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급매물이라서 5억에 거래가 된 거야. 근데 나는 급매로 거래되는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가 된 가격을, 즉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서
저가나 고가로 거래된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사정보정이라는 작업이에요. 사정보정은 별게 아니고 특별한 사정의 개입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가치 반영이 안 된 땅, 안 된 부동산, 그러니까 저가나 고가로 거래된 걸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시점 수정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게 6개월 전에 거래가 있었어. 6개월 전에. 거래 시점이라고 합니다. 6개월 전에 거래가 있었던 시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시점. 근데 감정평가는 지금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기준 시점에서. 그럼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또 우리는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지금 사례부동산은 유사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 건 어디 있어요? 인근에 있죠. 내 건 항상 인근에 있어요. 내 거는. 인근에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비교하는 작업을 지역요인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요인 비교. 마지막으로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부동산은 사례부동산이고요.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대상부동산입니다.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을 1대1로 비교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1대1로 비교하는 작업을 우리는 개별요인 비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를 해주면 되고, 면적 비교는 간단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시지계면 중 사시지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기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업을 했는데 의뢰인이 와서 묻습니다. 저런 아파트 얼마나 합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한 거예요. 내가 감정평가를 해주면 되겠죠. 5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의뢰인이 묻습니다. 아니 왜 5억이지? 내가 어제까지 4억 8천짜리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어제 4억 8천짜리가 있었다. 근데 그거 금매물이었다. 지금 금매물 빠지고 정상적으로 5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한마디 하겠죠. 사정보정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게 사정보정이에요. 그러니까 금매물이어서 2천만 원 싸게 거래된 걸 정상가 5억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사정보정이에요.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와서 묻습니다. 저런 아파트 얼마입니까? 제가 5억입니다. 그랬어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6개월 전에 볼 때는 4억 8천이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개월 전에는 4억 8천에 거래가 됐었었다. 근데 지금 6개월 지나는 동안 지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는 지금 2천만 원 올라서 5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뢰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점 수정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이 4억 8천이 5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정보정인지 시점 수정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정보정은 시간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작업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특별한 사정 개입 때문에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걸 정상가로 바꿔주는, 시장가로 바꿔주는 작업이 사정보정이고, 시점 수정은 예전 거래가 있었던 시점의 가격을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저런 아파트 얼마입니까?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5억입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기 있는 건 4억 8천 하던데 여기 있는 건 왜 5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럼 제가 그 사람 머리를 딱 잡겠지. 양쪽 길을 쫙 잡고 봐요. 저쪽 지역은 공원도 별로 없고 학교도 멀지 애들. 자꾸 봐봐. 이쪽 지역은 바로 옆에 공원도 있고 애들 학교도 길도 안 건너도 되고 이 지역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얘가 고기 잡힌 채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역 요인 비교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지역 비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저 아파트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아니 이거는 4억 8천이던데 제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고 아니 당신이 4억 8천에 보고 왔던 아파트는 1층이다. 근데 지금 당신이 살려고 하는 아파트는 로열층이다. 당신이 보고 왔던 아파트는 동향이다. 얘는 남향이다. 당신이 보고 왔던 아파트는 확정이 안 돼 있다. 확정이 돼 있지 않느냐. 2천만 원 더 주셔야 되지 않느냐.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개별 요인 비교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지계라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다 아는 작업인데 말만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붙여주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없어요. 뭔가 없고 좀 싸거나 비싸게 거래된 걸 정상적인 시장가로 바꿔준다. 사정보정이에요. 예전 거래가 있었던 시점의 가격을 지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으로 바꿔준다. 시점 수정이에요.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과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을 비교한다. 지역 요인 비교예요. 물건끼리 비교한다. 개별 요인 비교고. 조심하실 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방금 안 읽으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역 요인 비교고 개별 요인 비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고 달라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제가 생략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번 보세요. 사정보정 작업 쌤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사례를 가져왔어. 그러면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정상적인 당이 어떤 게 있는데 표준지 같은 거예요. 표준지는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있는 땅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가지고 와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격 구할 때는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정 보정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사유만 있을 때 한다.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한다. 됐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시점 수정. 오늘 아침에 거래가 됐대. 오늘 아침에. 자, 그럼 대답합시다. 거래 시점 언제? 오늘. 감정평가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준 시점도 오늘. 일치하죠? 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6개월 전에 거래가 있었대. 감정평가 기준 시점 오늘이고. 그러면 불일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가격에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시장 상황에 변동이 없었다라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정 보정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점 수정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 맨날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인근 지역에 있다. OX. O. 대상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대상이 인근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근이거든. 대상이 인근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출제위원들의 가장 큰 착각이지. 대상이 인근에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상은 반드시 어디 있다? 인근에 있다. 왜냐하면 대상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니까. 두 번째 질문. 사례는 반드시 유사 지역에 있다. OX. X. 사례는 동일 수거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 안에서만? 동일 수거권 안에서만. 그럼 대답하세요. 사례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일 수거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사례가 여기 있어도 되네? 근데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되네? 그럼 대답합시다. 사례가 유사 있을 때는 내 거랑 같은 지역에 있어? 다른 지역에 있어? 다른 지역에 있지. 사례가 유사 있을 때 우와, 씨. 보세요. 사례가 유사 지역에 있을 때는 내 거랑 같은 지역에 있어? 다른 지역에 있어? 다른 지역에 있지. 그럼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근데 사례도 인근에 있어요. 사례도 인근에 있으면 내 거는 같은 지역이잖아. 지역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사례만 인근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상이 인근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그건 당근이니까. Of course. 당근이니까. 대상은 어디 있어요? 인근에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럼 뭐만 하면 사례가 인근에 있다. 그럼 내 거랑 같은 지역에 있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역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 대신 사례가 유사 지역에 있을 때는 내 거랑 다른 지역에 있지. 그럼 지역 비교를 해야지. 이게 맨날 나온다는 거지. 나온다면. 그래서 칠판. 무슨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인근에 있는데. 참 깝깝하네 진짜. 사례 부동산이 화내면 안 되지. 모를 수도 있지. 화내서 미안합니다. 내가 민법쌤이랑 공법쌤 같은 사람 될 뻔했어요. 예. 모른다고 화내고 수험생들 뭐 안 주고 막 그죠? 찍어가지고 뭐라고 하고. 네 그런 스타일 아닌데. 끔찍해. 되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모른다고 화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가 될 뻔했어요. 예. 다시 친절하게 다시. 방금 제가 한 1분 정도 전에 대상은 반드시 인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예. 웃으면서. 그럼 사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사례가 유사지역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되고. 인근에 있어도 되죠. 근데 대상이 반드시 인근에 있단 말이지. 그럼 사례가 유사에 있으면 대상과 다른 지역 있잖아. 지역 비교를 해야 돼. 맞죠? 근데 사례도 인근에 있을 때는 같은 지역 있잖아. 지역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개별 비교는 반드시 합니다. 개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부동산이 같을 수는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 유인 비교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유명한 지문을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가졌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가 있다. OX, X. 유사 지역에서 갔을 때는 지역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또 지문 두 번째.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가졌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OX, X. 지역 비교는 생략할 수가 있지만 개별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사례 자료를 인근에서 가져왔을 때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역 분석은 해야 되고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뭔지 대충 알았어요. 내 거랑 비슷한 게 시장에서 얼마를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져와가지고 사시시계 이런 작업을 하면 내 거 가격이 나오겠구나 대충. 그게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사례를 가져올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수집 기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목을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은 첫 번째,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위치 유사성이라고 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물적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번. 사정 보정의 가능성.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잘 보고. 여러분들,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으로 거래된 시장 가치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원천 봉쇄하면 안 돼요. 가져올 수 있고 뭐만 가능하다면,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자로 채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저가로, 몇 퍼센트 고가로 거래됐는지만 알고 있다면 채택이 가능한 거야. 근데 시험 지문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는 사례자료로 채택할 수가 없다. OX.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아예 가져올 수 없다면 사정 보정이라는 말 자체가 못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는 가져올 수 있고 그걸 뭐만 가능하면 사정 보정만 가능하면 채택은 가능하다. 됐어요? 두 번째, 시점 수정이 가능하려면 일단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를. 무슨 시점? 거래가 언제 있었는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기준 시점까지 가격 변동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너무 옛날 자료는 이 시점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최근 자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시점 수정의 가능성 먼저 알려드릴게요. 시점 수정이 가능하려면 일단 뭐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거래 시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서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자료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유의할 점은 최근 사례일수록 효과가 좀 더 크다 하는 거. 요거는 쉬워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아무리 멀리 가서 사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어디서 가져와야 돼? 동일 수거권 내에서 가져와야 돼. 동일 수거권을 벗어나 버리면 사례자료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이것도 쉬워요. 자 보세요. 내가 토지야. 그럼 뭐 거래된 거 가져와라? 토지 거래된 거 가져와라. 난 토지인데 건물 거래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상가인데 아파트 거래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야. 내가 공장인데 상가 거래된 걸 가져와서 비교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야. 물건은 비교가 가능해야 돼. 내가 토지라면 얘도 토지, 상가라면 상가,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개별 요인 비교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칠판 보세요. 예외가 배분법이라는 거 있어요. 무슨 법이요? 배분법. 배분법. 배분법은 일부분이 일치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토지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토지예요. 난 토지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주거권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내 토지랑 비싼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 포기하게 생겼어요. 내 토지랑 비싼 게 거래된 적이 없어. 포기하게 생겼는데 바로 옆에 딱 보니까 이게 있어요. 딱 보니까 여기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뭔데? 토지인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거래된 가격을 빼버립니다. 그럼 토지에 기속되는 가격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배분법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전체가 일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반드시 전체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분만 속해 있다면 필요 없는 부분을 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취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지와 건부지는 비교 가능성이 없다. OX, X. 나지와 건부지도 얼마든지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건부지에서 뭐만 날려버리면 건물만 날려버리면 나지가 되니까.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분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잔여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네. 이게 비교 방식에서 지금 배우시는 비교 방식에서 사례 가격 구할 때는 배분법으로 정의를 하면 되고 여기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 구할 때는 잔여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잔여법, 배분법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제 현강편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책에는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없어서 그렇지 책에는 있어요. 예. 전체 사례 가격에서 건물의 사례 가격을 빼고 토지의 사례 가격 구하는 건 무슨 법이고? 배분법이고,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 순수익을 빼고 토지 순수익을 구하는 것은 잔여법입니다. 잔여법은 순수익 구하는 거고 배분법은 사례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분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는 걸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을 곱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격에서 건물 빼면 토지 가격 나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억에서 건물 6천만 원 빼버리면 토지 얼마 나온다? 4천만 원 나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건물 4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1억 중에서 토지가 이 전체 40%를 차지하더라. 그럼 몇 프로 곱하는 거야? 40%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다? 4천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뺄 때는 나와 다른 걸 빼는 공제 방식이 있고요. 곱할 때는 나와 같은 걸 곱하는 비율 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법은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공제 방식과
필요한 부분의 비율을 곱해서 내 걸 구하는 비율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내 것만 취한다는 형식으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우리가 사정 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분자에 있어야 되는 놈과 분모에 있어야 될 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분모 분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알고 싶은 걸 위로 올려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나는 지금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어요? 사례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어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알고 싶지. 사례는 알고 있는 거잖아. 거래된 거니까. 그럼 대상을 위로 올려요. 알겠어요? 사례는 아래로 내려요. 또 대답하세요. 나는 지금 기준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이 알고 싶은 겁니까? 거래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이 알고 싶은 겁니까? 기준 시점의 가격이 알고 싶은 거지. 항상 왼쪽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시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거래 시점을 밑으로 내리고. 항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고 싶은 걸 위로 올린다. 나는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으니까 대상을 어디로? 위로. 나는 기준 시점의 가격이 알고 싶으니까 기준 시점을 위로. 항상 위에 가야 될 것과 아래로 가야 될 것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위에 뭐가 간다? 대상. 아래, 사례. 위에는 무슨 시점? 기준. 밑에는 거래. 그래서 이거 암기 안 되면 암기를 하세요. 따라하세요. 사례, 거래, 아래. 이 레 3종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로 끝나는 놈들은 아래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요 레랑 요 레는 다른 레지만 그래도 그냥 어차피 야매로 외우는 건데 그냥 레로 끝나면 아래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게 위로 가고 어떤 게 아래로 가는지 한번 대답해 보아요. 대상 어디로 가요? 이제 잘하네. 기준 시점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갑니다. 거래 아래로, 사례 아래로. 그러니까 레로 끝나는 놈들 아래로 간다.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시험 보세요. 는, 이가. 는, 이가는 주어죠? 이놈을 조정하면 돼요. 조정한다. 이놈을 조정한다는 말은 대상이 어떻다 그러면 위에 걸 조정하면 돼요. 사례가 어떻다 그러면 아래 걸 조정하면 돼요. 대상은 어떻다 위로 조정하면 되고요. 사례는 어떻다 아래 조정하면 돼요. 그리고 뭐뭐보다는 100으로 놔둡니다. 뭐뭐보다는 100으로 놔둡니다. 왜냐면 얘가 기준점이 되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요. 대상이 들었어요?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다.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다. 그러니까 위에 게 110이 나와요. 110. 밑에 건 100이고 사례보다. 다시 사례가 대상보다 10% 열세다. 사례가 10% 열세지? 밑에 거 얼마? 90. 위에 거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알 때까지 하면 되니까. 대상은 사례보다 15% 우세다. 대상은 사례보다 15% 우세다. 얼마야? 115고요. 10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계속 해봅시다. 사례는 대상보다 15% 열세다. 열세. 사례는 15% 열세다. 밑에 거 85, 위에 거 100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한 개 문장에 첫 번째 줄에 대상은 몇 프로 어떻고 두 번째 줄에 사례는 몇 프로 어떻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 한번 조정해주고 밑에 거 바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엄청 쉬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대상은 10% 열세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또 한번 알아 그러면 안 돼. 나도 기억을 못해. 대상은 10% 열세고 사례는 10% 우세다 했습니다. 시험 지문에. 그러면 사례는 10% 우세라면서 그럼 110이고 맞죠? 대상은 10% 열세라면서 90. 그럼 110분의 9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어떻고 그럼 위에 거 사례는 어떻고 그러면 아래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안 쉽나? 아니 내가 혹시 모를까봐 레 3종 세트도 해줬잖아. 사례, 거래, 아래 이렇게 하고 대상이나 기준 시점 위로 올리면 되고. 알겠죠?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에 다예요. 어려운 관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7번 보세요. 사정보정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은 일단 어떤 작업이냐면 매매 상황이나 매매 조건을 수정하는 거예요. 매매 상황, 매매 조건. 그러니까 급매물이었냐 또는 사기나 강배에 의한 거래였냐 이렇게 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걸 정상가로 바로잡아주는 작업인데 7번을 보세요. 정상가보다 고가로 거래된 놈이 있고 저가로 거래된 놈이 있어요. 고가로 거래된 놈은 뭐 해주냐면 감액을 해요. 감액을. 저가로 거래된 놈은 증액을 하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급매물로 인해서 5천만 원 싸게 거래가 되어서 4억 5천에 거래가 됐대요. 급매물로 인해서 5천만 원 싸게 거래가 되어서 4억 5천에 거래가 됐대.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거래된 거야? 저가. 얼마 저가 거래됐다고요? 5천만 원. 그럼 그만큼 뭐 해야지? 증액해야지 정상가 5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두 번째. 원래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착오를 일으켰어. 착오를 일으켜서 5천만 원 비싸게 사서 5억 5천에 산 거야. 이걸 갖다가. 5억 5천에. 그럼 이건 고가로 거래가 됐네? 네. 맞네? 예. 네. 그럼 5천만 원을 까줘야지. 그럼 정상가 얼마가 나온다? 5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좀 싸게 거래된 놈은 그 싸게 거래된 만큼을 더해주고 좀 비싸게 거래된 놈은 비싸게 거래된 만큼을 까주면 정상적인 가격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칠판을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땅값이 1억이에요. 건물값은 없고요. 왜 없냐면 낡았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건물값은 없어요. 근데 철거비가 1,000만 원 들어가요. 이거 1,000만 원 뭐라고요? 철거비. 그래서 이걸 1억 1,000만 원 받고 싶은 거야. 왜 1억 1,000만 원 받고 싶은지 방금 알려드렸어요. 예, 땅값 얼마에? 1억에 철거비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이걸 매도자는 1억 1,000에 팔려고 해요. 누가 철거하기로 하고 매도자가 철거하기로 하고. 알겠죠? 그러면 정상가가 지금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맞죠? 근데 매수자가 돈을 탈탈탈탈 다 털어봤어요. 근데 1억밖에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진도 나가야 돼요.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살 수 없다 그러면 살 수 없네요. 안 됐네요. 그리고 다음 진도 나가야 돼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철거는 내가 할게요 하고 사면 돼요. 맞아요? 시험 질문이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자가 낡은 건물에 철거를 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회전해야 돼. 뭐 빼고 샀겠네? 철거비 빼고 샀겠네? 정상가 얼마짜리를? 1억 1,000짜리를 얼마에 샀겠네? 1억 샀겠네? 대답하시죠. 이거 고가거래, 저가거래? 저가거래. 그러면 좀 이따 사정 보정할 때는 철거비 1,000만 원만큼을 더한 가격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증액한 가격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 1억 1,000만 원이란 정상가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요런 사례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딱 판단했을 때 어떤 사례든지 비싸게 거래가 되는지 싸게 거래되는지를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싸게 거래되는지 비싸게 되는지 판단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비싼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중고차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물어봤어. 그 왜 500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값은 450인데 아직 수리를 좀 덜 했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리를 하게 되면 50만 원이 더 들어서 500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정상가 이 자동차 값이 얼마예요? 500이면 500. 차값 얼마고? 450이고 수리비가 50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매수자가 살려고 돈을 탈탈 틀어보니까 450밖에 없는 거야. 대답하세요.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좋아요. 네, 살 수 있어요. 뭐 할게? 수리 내가 할게. 하고 사면 얼마짜리지? 500짜리 차를 450에 살 수 있네. 근데 이거는 정상가로는 500에 거래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사정 보정할 때는 수리비 50만 원만큼을 뭐 해서 증액해서 더해서 보정한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자꾸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와닿는데 나중에는 지문을 볼 때 어떻게 되면 당연하지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 들어서 그래, 처음 들어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봐요. 한 방에 되지는 않아요. 예, 한 방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요, 강의를 할 때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한 사람의 머리를 개조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완전 개조한다는 마음으로. 개조를 할 때는 한 방에 개조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근데 진짜 하늘 우러러 한 번도 이해시키려고 강의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을, 완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이제 개조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머리를 개조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합니다. 개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시점 수정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이에요.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준 시점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한번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거래 시점에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사시지계면을 하면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를 알고 있고, 거래 시점에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사, 시, 지, 계, 면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혹시 다른 작업을 안 했고 방금 얘기했던 시점 추정만 했다면 시점이 바뀌어. 무슨 시점으로 바뀌어? 기준 시점으로 바뀌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작업을 다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작업은 안 했대. 시점 수정만 했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 수정했을 때 구한 가격은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다시. 사시지계를 다 하면 이제 비로소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구해지는 건데 다른 작업은 안 했고 시점 수정만 딱 하면 시점만 딱 바뀌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아직까지 부동산은 내게 아니야. 무슨 부동산이야? 사례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근데 맨날 어떻게 나오냐면 시점 수정만 해도
해도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온다. OX, X. 그럼 다른 자금 필요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시점 수정을 했을 때는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기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우리 저기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술 먹기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술 못 먹겠으면 흑기사 부르잖아요. 그죠? 그때 기사.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사례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기대로 나와요. 기대. 심지어 거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사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뭔지 모르는구나. 네, 아무튼 암기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시점 수정하면 시점만 딱 바뀌는 거야. 시점 바뀌어서 무슨 시점이 되고 기준 시점이 되고 아직 부동산 안 바뀌는 거야. 무슨 부동산? 사례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나중에는 기사 안 해도 알게 돼요. 기사 안 해도 알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개조할 될 때까지는 기사로 암기했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기준 시점에서 사례 부동산이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법.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고 변동률 적용법.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어서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시지변 이렇게 암기해요. 시점 수정하는 데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그럼 지수법이 뭐냐? 지수법은요. 밑에다가 거래 시점 지수를 넣어요. 거래 시점. 위에다가 기준 시점 지수를 넣어요.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준 시점이니까 그걸 위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 시점 지수는 100, 기준 시점 지수는 120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분의 120 이렇게 올려야지 120분의 10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시점 밑에 기준 시점 위에. 알겠죠? 변동률 적용법은 이렇습니다. 쉬워요. 1 플러스 R의 N승. 따라해봐요. 1 플러스 R의 N승. 자, 잘 보세요. 1년 전에 5억에 거래된 부동산이 있어. 1년 전에. 근데 그동안 10% 올랐어. 그럼 5억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승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0.1? 10%니까 왜 1승? 1년 전이니까. 그럼 한번 해봐요. 1년 전에 3억에 거래된 부동산이 있어. 근데 그동안 8% 올랐어. 그럼 3억 곱하기 1 플러스 0.08 하면 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8%는 0.08입니다. 0.08. 우리 수험생들이 8%를 간혹 0.8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물어봅니다. 8%가 0.8이면 80%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0.8. 뭐 그러는 거죠. 예. 8%는 0.08이고요. 80%는 0.8이고 그래요. 몰랐던 것 같은데 5%는 그러면 1.05 곱하면 되고요. 10%는 1.1 곱하면 되고요. 8%는 1.08 곱하면 되고 그래요. 이 정도로 외워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맨날 1년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왜 1년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 2년 하면 2승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10%가 1.1이고 8%가 1.08이라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이 있고 이번에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 칠판. 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에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종합적 비교법은요, 좀 부정확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누가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평점법은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항목별로 점수를 주는 방법입니다. 항목별. 얘가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는 지계종평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에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판 보세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 종합적 비교법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지금 열렸습니다. 이제 다 정해지고요. 뭐 미스 태평양하고 뭐 이렇게 다 정해지고요. 예. 미스 코리아 진하고 선만 남았습니다. 2명이 딱 이제 있는 MC하고 3명이 딱 있는 거예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막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 방법을 쓰냐면요, 종합적 비교법을 써요. 시청자들은. 그러니까 TV 보고 있다가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참가번호 3번이 낫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도 그동안 3번이 낫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3번이 낫다니까 저것이 다 뜯어고쳐서 저거 너 12번이 나은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가 낫네. 응? 얘가 낫네. 이게 종합적 비교법입니다. 평점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점법은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뭐 평점법이에요. 그러니까 A와 B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체크리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체크 난방이나 체크 바지를 보시면서 요게 저기 체크리스트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 모양의 리스트를 체크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간혹 묻더라고요. 지금 체크리스트가. 요거 체크리스트 요거 체크리스트예요. 체크 난방 요거.
알겠죠?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한번 보여줘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워킹 심사, 몸매, 그 다음에 뭐 수영복,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항목을 쭉 분류하는 거예요. 점수를 쭉쭉쭉쭉 주는 거죠. 총점 해가지고, 얘가 낫네, 이렇게 하는 게 평점법이에요. 당연히 이게 정확하겠지. 이게 정확하고, 요거는 좀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에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그거 말고,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일단 제가 A라고 한번 해보고요. B라고 한번 해보고, C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의 운용이익이다 할게요. 일시금의 운용이익. B는요, 지불중순이라고 해볼게요. 지불중순. C는 임대한데 들어가는 필요재경비라고 할게요. 물론 얘도 지불임료예요. 지불이라는 말을 쓸게요. 실질임료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임료는 어떤 임료냐면 총임료예요. 총임료.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임료를 구할 때는 실질임료, 총임료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임료는 A에다가 B에다가 C에다가 다 다는 거예요. 순임료는 여기다 A, B만 다는 거예요. 지불임료는 여기다가 B, C를 다는 거고. 한번 따라해봐요. 실질임료. 실질임료는 뭘 다한다고요? A, B, C. 모든 임료예요. 모든 임료. 다 다는 거예요. 순임료는 뭐 A, B. 지불임료는 B, C.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임대료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임대료 형식 알려드릴게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5만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받는 형태 아닙니까?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개업을 하셔가지고 중개업을 하시게 된다고. 그럼 이런 중개를 하시게 된다고. 이 상가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5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이러니 얘기를 하겠지. 보증금 1억하고 월세 55만원을 왜 받는 건데요? 근데 주게는 주겠는데 왜 받는 건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받는 건지. 왜 받는 건지. 첫 번째. 자, 보증금은 한 번만 내는 돈인가요? 매달 내는 돈인가요? 한 번만 내는 돈입니다. 이거 맡긴 뒤에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액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방에 내는 돈을 일시금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일시금. 근데 이건 맡긴 뒤에 찾아갈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런 걸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이라 그래요. 무슨 일시금?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 누가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증금 왜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증금 왜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돈 떼먹을까 받아놓는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보증금은요, 임차인이 임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 나중에 상계시키고 나머지 금액만 차익만 내주기 위해서 받는 성격이 있긴 한데, 그건 부차적인 성격이에요. 보증금의 본질적인 성격은 뭐냐면, 경제적 가치로만 얘기를 하면,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운용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운용이익. 무슨 말이냐면, 자, 보증금 1억 갖다 은행에 넣어놨어요. 이자가 나와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보증금을 못 먹을 뿐이지, 그걸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나왔다고 2년 동안 먹으면 돼, 안 돼? 돼. 그 보증금이 1억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식에 투자했어요. 근데 주식 20% 났어. 그 임대인 먹으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보증금 왜 받습니까? 운용이기 때문에 받는다 하시면 됩니다. 돈 떼먹을까봐 그러지 말고, 보증금 왜 받는다고? 운용이. 보증금 받는 이유는 오직 운용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료 지불 불이행은 부차적인 기능이에요. 대손준비금 섞이건 부차적인 기능입니다. 두 번째.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앞으로는 우리 월세 그러지 맙시다. 이걸 유식한 말로 지불임료라 그래요. 무슨 임료? 지불임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불임료는 뭐 더하기 뭐다? B 더하기 C다. 그럼 쓸게. 지불임료는 B 더하기 C예요? 월세를 유식한 말로 지불임료라고 합니다. 그럼 지불임료는 B와 C로 나눠야 돼. B와 C가 뭐냐면 50과 5로 나눠야 돼. 뭐가 뭐로 나눈다고요? 50과 5. 50은 뭐냐면 월세 중에서 임대인이 먹는 거야. 먹는 건 항상 순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순. 그럼 뭐 되는 것 중에서? 지불되는 것 중에서 순이 있네? 그럼 5만 원을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이거는 경비야. 뭐라고요? 경비. 임대하는 데는 경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월세 안에는 먹는 것도 있나? 그걸 뭐라 그래요? 순. 못 먹는 것도 있나? 그걸 뭐라 그래요? 경비. 자, 보세요. 먹는 것도 있나? 그럼 뭐? 순. 못 먹는 것도 있나? 그럼 뭐예요? 경비. 이게 임료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보증금 왜 받아요? 운용이. 운용이만 하세요. 이제. 이거 말하세요. 제가 보증금이라고 하면 조고 말하세요. 알겠죠? 예. 다시 없었던 일로 하고. 여러분 보증금을 왜 받나요? 어떤
어떻게 알았어요? 보증금 운용이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직 운용이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먹을 수 있는 임대료가 한 개도 없어요. 보증금 자체는 임대료가 아니고 그것의 운용이 이게 임대예요. 맞아요? 근데 보증금은 한 방에 내는 돈인가? 그걸 뭐라 그러고요? 일시금. 맡긴데 찾아갈 수 있는 돈인가? 이게 예금적 일시금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예. 월세 알죠? 월세. 월세는 왜 받나요? 그러면 순과 경비 때문에 받는다 하시면 돼요. 월세 중에서 먹는 돈이 있나? 그걸 순이라고 하고요. 월세 중에 못 먹는 돈이 있나? 그걸 뭐라고 한다? 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를 보고 A, B, C를 위치시키죠. A는 뭐야? 일시금의 운용이, B는 지불 중 순, C는 지불 중 경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A는 일시금의 운용이, B는 지불 중 순, C는 지불 중 필요 재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나옵니다. 이거 싹 다 하면 무슨 임료라고 한다고요? 실질임료, 총임료. 왜 총임료라고 하는지 알겠죠? 다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또 대답합시다.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총수익에서 경비를 날리면 순수익이 된다. 그럼 순수익에서 경비가 더해지면 총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총임료는 A, B, C라 그랬잖아. 거기서 경비를 날려. 경비가 누구야? C야. 그러면 순임료가 되는 거예요. 순임료가 뭐냐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먹어, 못 먹어? 임대인 먹어요. 이거 먹어, 못 먹어? 먹어요. 이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먹는 것만 순이에요. 그럼 먹는 건 뭐요? A, B.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해도 돼요. 총에서 경비 날리면 순이 되는 거예요. 뭐해서? 총에서 경비 날리면 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어요? 네. 요거요? 네. 요거요? 못 먹어요. 그럼 순이면 AB면 되는 거예요. 또 대답합시다. 요거 월세라 그랬죠? 네. 월세라 그랬잖아. 50만 원. 이거 월세죠? 네. 이거 월세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월세를 유식화하려면 뭐라 그랬어? 지불임료. 지불임료에는 보증금 같은 일시금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냐면 비시금은, 지불임료는 매달 지불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달 지불되는 거에는 BC만 나오는 거야. 일시금은 안 나오고. 우리 물건 사고 나면 BC카드로 지불하잖아요. BC는 뭐예요? 지불이에요. AB는 뭐고요? 순이고요. ABC는 뭐고요? 실질임료고요. 그럼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이해했다면 문제 내겠습니다.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지불임료의 합이다. OX. X입니다.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지불임료의 합이다라고 해버리면 B가 두 번 되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재경비의 합이다 그래야 돼요. 다시 실질임료는 뭐야? 순임료와 필요재경비의 합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임료가 나와요. 순임료에다 지불임료를 더해버리면 B가 두 번 되지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실질이 커요? 지불이 커요? 실질이 크지. 실질은 A, B, C고 지불은 B, C인데 실질이 크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외국 가면요. 보증금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시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고요. 그런 나라에서는 무슨 임료라고 해봐야 실질임료라고 해봐야 A가 없잖아.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실질과 지불이 같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일시금 조건이 있으면 누구보다 크지만 실질이 지불보다 크지만 일시금 조건이 없으면 실질과 지불은 같아진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644쪽 644 가시니까 가로 1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의 의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에 거래사례 비교법 네모하시고요. 그 옆에 밑줄을 다 그어주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네모하시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밑에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말에 네모하시고 밑줄합니다.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우리 요거 지난주에 형광펜 했었죠. 예. 그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같은 걸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정 보정 빠지고 시점 수정부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격은 비준 가격, 유추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죠. 제일 위에 또 표가 나옵니다. 비준 가격은 나옵니까? 뭐 곱하기? 사례 가격 곱하기 옆에 동그라미 하세요. 사시지계면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사시지계면에 동그라미 했습니까? 근데 토지 가격 구할 때는 뭐에다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뭐요? 시지계면에 동그라미 하세요. 뭐가 빠져있나요? 사정보정이 빠져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사정보정하지 않습니다. 제 밑에 장점 3개 묶으시고요. 단점 4개 묶으세요. 3개, 4개. 그랬으면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가로 4번에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과 선택이란 말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예, 거기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봐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사정 보정의 가능성 밑줄하시고 2번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 밑줄하시고 3번도 밑줄하시고 4번도 밑줄하시고 네모 좀 치겠습니다.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됐고 시점 수정의 가능성은 무슨 유사성? 시간의 네모. 지역은 뭐요? 위치의 네모. 개별은 뭐요? 물적의 네모. 가로 안에 있는 거 위치, 시간, 물적이란 말에 네모하시고 동그라미 기역으로 내려갑니다.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거기 5번째 줄에 가봅니다. 사정 보정의 가능성 5번째 줄에 즉 보입니까? 밑줄 하세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대표성이 없는 사례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 자료로 선택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가시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나옵니까? 네모를 빵 쳐버리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옆에 밑줄 다 그어버리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정 보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적정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단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일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시점 수정은 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형광펜 한 것만 다시 대답하시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 구할 때 뭐 하지 않는다?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뭐만 한다? 시점 수정을 한다. 니은으로 갑니다.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네 번째 줄 끝에 거래 시점이란 말이 나옵니까? 네모하세요. 거래 시점. 네 번째 줄 끝에 있어요. 밑줄 하세요.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 자료로 선택할 수가 없다. 밑줄 하세요. 거래 시점 모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당구장 표시 첫 번째 줄 끝에 밑줄합니다. 거래 시점이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사례일수록 더 효과적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리을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걔는 네 번째 줄 끝에 가시니까 한편이란 글자 나옵니까? 그 옆에부터 밑줄을 다 그어버리세요. 사례 부동산의 어느 부분만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성을 갖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적 유사성은 없으나 배분법의 조정이 가능할 때는 선택할 수 있다. 즉 낮이와 근부지도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니까 배분법이라는 글자 나옵니까? 거기다가 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요 그림. 요 그림 그렸어요?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밑줄합니다. 사례 부동산 전체 가격에서 대상 부동산과 다른 유형의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같은 유형에 기속되는 부분의 가격만 추출해내는 방법까지 밑줄. 했어요? 예. 기역의 공제 방식과 니은의 비율 방식을 묶어주시고요. 공제 방식은 첫 번째 줄 끝에 밑줄하세요. 다른 유형의 가격을 공제 밑줄하시고 공제 동그라미. 비율 방식은 두 번째 줄에 밑줄하세요. 같은 부분의 구성 비율을 곱하여 밑줄하시고 곱하여 동그라미. 제일 밑으로 가시면 가로 5번에 거래 사례 자료의 정상화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별표 3개 때리시고요. 별표 3개 때리셨으면 1번 제목에 형광펜 밀어버리세요. 사정 보정. 매매 상황 및 조건에 대한 수정. 형광펜. 매매 상황 조건에 대한 수정까지. 아, 했죠, 이거는요. 예, 한 장 넘깁니다. 넘기시면 사례 연습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례 연습 문제. 위에 사례 연습 문제 찾았어요? 예. 밑줄 합니다. 사례 부동산은 밑줄하고. 사례 부동산은 나머지는 보지 마요. 10% 저가 동그라미 하고. 요 두 개자만 하면 돼요. 문제가 나오면 무슨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은 몇 프로 저가? 10% 저가. 사례 부동산 어디 있는 놈이에요? 아래 있는 놈이죠. 10% 저가죠. 그럼 답은 뭐 90분의 100. 90분의 100을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쉬워요. 쉬워요. 밑에 겁니다. 시점 수정,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이 있습니까? 두 번째 줄부터 밑줄합니다. 두 번째 줄. 동그라미 기역의 두 번째 줄입니다.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니은 싹 다 밑줄. 석줄 다. 니은의 싹 다 밑줄. 자, 니은의 싹 다 밑줄 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니은.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시점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사례자료로 선택할 수가 없다. 없다 동그라미. 또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한다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동그라미. 두 개가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의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 또 없다 동그라미. 했어요? 이것도 밑줄. 시점 수정 후의 가격은 기준 시점에서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 밑줄하신 다음에 기사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기사.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무슨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시점 수정 방법 보입니까? 지수법의 지 동그라미 하고 변동률 적용법의 변 동그라미 하고 두 개를 묶어요. 시지변 기억납니까? 지수법은 밑에 뭐 넣고 거래 시점 넣고 위에 기준 시점 넣고 변동률 적용법 어떻게 한다? 1 플러스 R에 N승 한다. 됐습니까? 예. 동그라미 3번.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 저 밑에 내려가서 A, B를 묶으세요. A, B 묶었으면 A 읽어볼게요. 사례 분선이 어디 있다? 유사지역에 있다. 옆에 밑줄 하세요. 지역 요인 비교 후
개별 요인 비교. 그 옆에 사례 부동산에 인근 지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밑줄 하세요. 지역 요인 비교고 요인은 동일하므로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는 없고 개별 요인 비교만 한다. 당구장 표시 계속 밑줄 하세요. 어디서 사례를 선택했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필요하다. 더 밑에 내려가시니까 니은의 종합적 비교법이란 말이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종합적으로 할 때 종합적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한 장 넘기시면 디귿의 평점법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항목을 설정하고 그런 말 있습니까? 항목이란 말이 동그라미 하고. 그럼 사례 연습 문제 3개 나옵니까? 3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다 풀어드릴 건데 푸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대상 부동산이 1번 나옵니까? 밑줄. 대상 부동산이. 그 옆에 5% 열세 동그라미 할까요? 5% 열세. 대상이 뭐예요? 5% 열세. 대상 위에 있는 놈이잖아. 그건 뭐예요? 100분의 95. 2번 합니다. 밑줄 하세요. 사례 부동산이 밑줄. 5% 열세 동그라미. 얼마요? 95분의 100. 3번 중요합니다. 자, 할게요. 대상 부동산이 밑줄. 5% 열세 동그라미. 사례 부동산이 밑줄. 10% 우세 동그라미. 아, 그럼 밑에 거부터 먼저 합시다. 뒤에 거부터. 사례 부동산이 10% 우세잖아. 밑에 거 110. 위에 거 95가 되겠지. 답은 뭐예요? 100분의 110분의 95가 되는 거지. 풀 수 있겠어요? 이런 걸 1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충학습으로 갑니다. 보충학습 가시니까 토지 위에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하여 토지가 거래되는 경우 있습니까? 예. 거기 첫 번째 점에 매도자란 말이 있나요? 네모하고. 철거비 부담이란 말에 네모하고. 누가 철거하기로 하고? 매도자가 철거하기로 하고. 옆에 밑줄 그으세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거래된 것이므로 철거비 파악이 불가능해도 사례로 선택이 가능하다. 밑줄 하시고 옆에다 쓰세요. 사정보정 X. 사정보정 X. 그러니까 매도자가 철거하기로 하면 1억 천에 거래될 거 아니야? 정상적인 거래고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누가? 매수자. 행각편했죠? 철거비를 부담한다. 행각편했죠? 그러면 이거는 싸게 거래된 거야? 비싸게 거래된 거야? 싸게.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저가 거래. 저가 거래. 매수자가 철거하기로 하고 사면 철거비 빼고 살 수 있잖아. 그럼 한 줄 내려와서 철거비 무한 가격으로 더한 가격으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한 장 넘기세요. 652쪽. 임대사례 비교법은 비준임료 구하는 공식이 사례임료 곱하기 사실시계면 하고 계약 내용 비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료를 구할 때는 무슨 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각편에 해놨죠? 실질임료.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는 거야. 내려옵니다. 가로 3번에 임대료의 구성이 있습니까? 1번에 실질임료, 총임료, 네모. 동그라미 1번에 실질임료, 총임료, 네모. 두 번째 줄에 모든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모든 대가를 실질임료라 그래요. 한 줄 내려서 밑줄 하세요. 순임료에 필요재경비를 더하여 산정한다. 여러분들 순임료가 A, B잖아요. 필요재경비가 C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실질임료는 뭐 더하기? 순임료 더하기 필요재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순임료 네모하시고 2번에. 3번에 지불임료 네모하시고. 지불임료는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합니다. 일시금 조건이 있는 경우는 실질임료가 지불임료보다 크지만 일시금 조건이 없는 경우는 실질임료가 지불임료가 같다. 밑줄 하시고 조건이 많은 경우 있는 네모하시고 크지만 동그라미 일시금 조건이 없는 네모 같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밑에 제가 체크하는 거 좀 체크하세요. A번은 1번만 체크. 동그라미 1번만. B번은 동그라미 4번만 체크. C번은 동그라미 6번밖에 없네. 그것만 체크. A번은 1, B번은 4, C번은 6 체크했어요? A번 대답해 주세요. 뭐요? 일시금의 운용이익이요. B는요. 지불 중 순이에요. C는 경비예요. 알겠죠? 그럼 그 밑에 있네. 다 더하면 무슨 임료? 실질. A, B만 더하면 순. 순에는 경비가 날아가는 거야. 지불에는 일시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뭐요? BC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른쪽 페이지. 가로 6번.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신규임료 평가 방법이 있고 계속임료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규임료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을 묶으시고 계속임료도 기역부터 디귿까지를 묶으세요. 근데 신규임료를 평가할 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이런 걸 써요. 근데 계속임료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디귿에 가보세요. 디귿. 디귿에 가시니까 이슬 임차수, 이슬 임차수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이슬 임차수로 계속임료를 평가합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슬 임차수가 있다. 이슬 임차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었고요. 654쪽의 수익 방식은 다 했고요. 여러분들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 했고요. 교재 페이지 이제 하나 남았네요. 668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갑니다. 668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찾으셨나요? 네, 요거 좀 쉬셨다가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